뭔가 하나를 시도하더라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의사결정의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네. 있는 분이 질문을 아, 해주셨어요. 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렇죠. 의사결정이 느린 조직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는 네.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예전에는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정답을 잘 찾으려면 아까처럼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분류하고 분석해서 최적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관역을 딱 겨냥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퀄리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직관적으로 답을 찾고 시행착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답을 또 찾는 거죠. 그렇게 계속 답을 찾아가야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불확실성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논리적 추론가가 아니라 유효적 추론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적 추론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피드백을 빨리 받은 다음에 다음 대안을 또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속도가 더 중요해졌다. 물론 퀄리티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신중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정답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과감하게 그 권력을 또 구성원들에게 이양해서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더들은 통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안정된 환경 안에서는 통제가 아까처럼 정답을 찾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통제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더 정답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흥미롭던데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신은 대신 신이 하는 일은 뭐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정보가 투명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모든 자연은 스스로 진화하고 생성과 소멸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조직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면 리더와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간섭은 넌센스일 것 같아요. 대신 조직의 목적이 분명히 공유돼 있다면 이제 통제와 간섭을 내려놓고 구성원을 믿고 구성원에게 권한을 주고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든 즉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기업의 사례 중에 하나 흥미있는 게 있는데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공통된 룰을 딱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라. 이거 외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말단 직원도 자기가 결정할 때는 이게 고객을 위한 최선인가 라고 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구성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시 토론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럴 정도로 현장에다가 권력을 내려준 거죠. 근데 그렇게 아까처럼 구성원도 성숙하고 또 주변의 환경의 요구나 자극에 빨리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근데 제가 조금 비영리 단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여기는 합의와 그런 수기의 과정을 너무 중시 여겨요. 여기 이제 가치를 엄청 둔 거죠. 저는 뭐 그것도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 보통 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해야 될 사안들과 그렇지 않은 사안들을 잘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이해관계자의 모든 충격을 주는 일이거나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면 진짜 더 많은 수기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아까 좀 롤 수행자에게 과감히 권한을 준다. 좀 더 전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요즘 또 세대차도 심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무간섭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저는 좀 조직이 활력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온 네. 질문 중 하나가 세대 네. 갈등이거든요. 저희 기술학교가 최근에 세대 갈등을 주제로 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도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좋네요. 이게 결국에 저희도 이제 학습하면서 네. 도구 형태로 만드는 과정 중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세대 갈등 문제로 그냥 조직 문화를 동일시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조직 문화가 아니라 이 세대의 갈등,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기는 문제다라고 그냥 이렇게 동일시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조직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으로 네. 저희가 도구를 설계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제일 커다란 게
결국엔 이게 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세대가 겪었던 삶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아랫세대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에서는 그 문제를 또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재밌네요. 질문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비대면 업무나 디지털 활용 능력이 크게 어렵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윗세대들 간의 어떤 이해나 수용력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세대 갈등 내지는 세대 단절이라고 질문하신 네. 분은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런 세대 간에 느껴지는 차이들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맞아요. 여러 요인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세대 갈등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세대 갈등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새로운 세대들이 도와준다면 가르쳐 줘야죠.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전통적인 사회는 어른이 항상 아이를 가르쳤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가르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눈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 또 세대 간의 간극도 커졌는데, 이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는 저는 대안은 실제 없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는 배워야 되고요. 젊은 세대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도 이제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그게 기술적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이런 요인들이 이제 얽혀 있으면서 세대 갈등의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기성세대 입장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리더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물론 젊은 세대들도 해야 될 일과 뭐 행동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기성세대들은 제가 만나 보면 그 꼰대 프레임에 갇혀 버렸어요. 네, 이 꼰대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잘 보면, 그죠? 기성세대가 자기를 스스로 꼰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의 공격이거든요. 인터넷에 가면 꼰대 진단지도 나와 있는데, 그걸 진단하는 순간 이미 꼰대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이 꼰대 프레임에 걸려든 기성세대는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이제 말을 잘 못해요. 젊은 세대와 어떻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제가 조직에 있는 리더들을 보면 실제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고 저 사람들의 비위는 거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세대라고 하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기성 세대가 가졌던 어떤 경험과 철학들이 다음 세대에 의미 있게 전수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기성 세대에 의해서 과감하게 개혁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 꼰대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기성세대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서 보면 되게 정체성과 관련할 거예요.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단체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켜왔던 가치, 중요한 문화적 자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저는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꼰대 프레임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눈치를 보면 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은 내가 이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스타일,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저는 모든 문제는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쩌면 기성세대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줘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원래 하려고 했던 좋은 철학, 이념, 가치, 또 자기 경험 속에 있었던 좋은 유산, 이런 것들은 의미 있게 전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소통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수용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 그게 제가 좀 기성세대들에게 당부드. 그래서 좀 뭐 멋있는 꼰대, 꼰대를 피할 수는 없죠. 멋있는 꼰대, 건강한 꼰대가 되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게 좀 있을지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은, 저는 제가 목격한 젊은 세대들은 진짜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개성도 강하고 창의적이고
저는 충분히 능동적이고 열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어떤 조직과 집단에 대한 깊은 헌신의 기록 이게 좀 빈약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조직을 이동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책무감, 의미감 이런 걸 발견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개성과 재능은 발현하지만 어떤 조직과 단체에 내가 이미 들어왔다면 이 단체가 원래 의도하려고 하고 있는 바를 깊이 읽어내고 그것과 함께 의미 있는 체험을 한 뒤에 이 조직과 계속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 것인지를 건강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뭐 사람이 싫어요, 뭐 문화가 이래요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집단과 같이 의미 있게 헌신하는 기록을 자신에게 누적해야 그게 자신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업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입사하고 1년을 안 견딥니다. 그런 사람이 작게는 25%, 많게는 50%까지 육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반응하는 거죠. 딱 보고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떤 조직과 좀 승부를 걸어보고 다음 커리어를 결정하고 그래야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한 개인으로 잘 조직 안에 성공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취급받을까 걱정되네요. 아닙니다. 네, 질문이 우리 네. 준비된 질문이 이 정도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 마무리하면서 전체 시간과 선생님 진행하셨던 강의나 이렇게 좀 마무리 회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그러게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적극적인 토론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스타일이 네. 막 정돈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고 즉흥적으로 막 해야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그런 불안 요인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불안에 내가 이렇게 붕붕 떠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조금 어디에다 닷을 내려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돛을 막 세워서 항해하는 걸 꿈꾸지만 어디에 닷을 내려야 되는가. 우리 조직이 조금 본질적인 요인으로 귀환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답을 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직 안에서 그 목적과 미션을 구현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이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즐거웠었어가지고 네, 이후에 또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이 강의를 시청해주실 분들 너무 이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들이 이후에는 또 1강과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후기로 남겨질 예정이니까 네,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네, 후기에서 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민주주의 기술학교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